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준비된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 김남국 코인 논란 일파만파, 군대에서 무슨 일이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평론가님 특히 눈에 띄는 주제 있으신가요? 일단 뭐 모든 주제가 사실 다 중요하겠지만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실, 즉 어떤 것들을 이제 한미일이 만나서 결과를 내느냐, 이게 G7 정상회담 속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우리 평론가님과 오늘 나눠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일본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일정부터 평론가님 좀 짚어주세요. 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이 사흘 동안 다자간 회의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 G7 국가를 포함을 해서 그 이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참관국, 업저버 국가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저버 국가와 그다음에 G7 국가들의 1대1 양자간 그런 이 회담들이나 혹은 다자간 회담이 계속 열릴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그 이외의 행사로서는 사실 G7에 이번에 열리는 그 공간도 눈여겨볼 공간이지요. 즉 히로시마라는 곳입니다. 히로시마 아시겠지만 나가사키와 함께 1945년 일본의 전범국가로서 패망한 그런 그 계기가 된 원자폭탄이 세계 최초로 투하된 날입니다. 전범국가로서 사실 일본이 책임져야 될 대목도 있지만 사실상 최초로 원폭이 투하되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원자폭탄에 대한 어떤 공포 또는 원자폭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상들도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는 등 전 세계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다시 또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히로시마에 무엇이 있냐면 피폭자, 즉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당시에 피폭된 분들을 추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함께 아마 가서 묵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주목할 일정이 21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일 텐데 어떤 사안들 논의가 될까요, 평론가님? 네,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문제입니다. 한반도에 지금 이 북한의 어떤 그런 그 핵과 미사일과 관련돼서 너무나 고도화된 그런 수준의 지금 그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7차 핵 실험도 곧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북한이 이제 정찰
합의성도 이제 곧 쏘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합의를 이뤄내서 관리할 것인가, 즉 한미일 안보 동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동맹을 이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약속을 할 것인가가 가장 그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간에 아직도 완벽하게 어떻게 그 타협을 보지 못한 양국 간 경제적인 어떤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모든 어떤 규제를 다 완벽하게 풀어내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시다 총리가 앞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안보 협력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 국내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 언론들이 질문한 내용 들으니까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어떠한 내용을 담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했습니다.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에 위안부 합의가 파기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서 양국 간 전례 없이 긴장 관계가 좀 계속 한 5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것을 복원하는 게에 그치지 않고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한미일 협력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안보 동맹을 한번 맺어보자라는 게 한미일의 지금 3국의 합의인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복원하고 또 한차원 높이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달갑게 받아들이는 그런 외교적인 어떤 서로 간의 이 주고받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죠. 아마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된 도발의 억지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한미일을 축으로 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 또는 중국의 대만 문제 등을 포함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그 대칭되는 그런 한 축을 형성하는 그런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디폴트 우려가 있는 이런 현 상황 때문에 G7 출장 일정을 좀 단축하기도 했잖아요, 평론가님.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21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이 끝난 다음에 바로 호주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쿼드를 또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21일에 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6월 1일까지 야당, 그러니까 공화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디폴트, 즉 국가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언제나 부채 한도, 즉 국채를 얼마만한 규모로 발행할 것이냐에 대한 한도를 의회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의 한도가 이미 1월 달에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까지 간신히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1일이 되면 더 이상 재무부에 남겨진 현금이 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까지 78차례나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이번에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늘려줄 테니까 국가의 예산을 확실하게 줄여라. 그러니까 재정 집행을 줄여라. 불효불급한 그런 재정을 줄인다고 한다면 약속을 들어주겠다. 이것이 지금 양국 간의 합의가, 아까 양당, 그러니까 바이든과 공화당 간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원래 어저께 아마 또 만난 것으로 아는데 완벽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일정을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빨리 돌아가서 공화당과 마지막 그 협상을 해야만 6월 1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계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호주로 가는 일정을 네. 아예 취소를 하고 돌아가고요. 호주에서 벌어질 쿼드를 대신 지금 이 G7 정상회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일본은 지금 계속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G7 회의 이 옵저버 국가들도 한목소리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좀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8개국이 지금 참여를 했죠. 업서버로 참여를 한다는 건, 즉 그것을 또 수락을 했다는 건 지금 G7이 지금 모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즉 G7이 옛날에는 뭐 러시아도 부르고 중국도 부르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을 부르지 않고 G7만 하면서 업서버국을 8개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한 이유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미중 간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중국에 대한 선언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미중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그 불똥이 다른 국가들한테 다 또 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를 어찌됐든 그 관리를 하면서 미국과 아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과 관련해서 또 중국은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지금 G7의 방향성에 나머지 참가국 8개국도 아마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G7의 이 참가국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자체가 G7의 결과에 동참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이므로 그런 이 러시아, 중국과 관련된 업서버국들의 목소리는 일치된 결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만 해협 거론도 예고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거센 반발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대만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언론에 대해서 미국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용어로 지금 중국의 그런 황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들이 사설을 통해서 비난 공세를 지금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됐든 지금 이 자신과 관련된 중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일국 체제와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중국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좀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지금 대만 해협과 관련된 타이완 해협과 관련된 그런 그 야욕 이것을 봉쇄하겠다. 사실 이쪽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만약에 대만 해협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중국이 그것을 장악하게 됐을 때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지금 오고 가는 엄청난 양의 G7 국가들의 무역과 관련된 그런 선박들이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규제 또는 압박의 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금 G7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은 역시 뭐 전랑 외교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G7 관련해서 계속 뭐 대만 해협과 관련된 발언들, 그러니까 그 공동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이렇게 중국은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가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상당히 이 대만 해협, 특히 대만의 침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 부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계돼 있어요. 네.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동부에서 어느 정도 빼앗긴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고 만약에 크림반도까지 다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서 아마 주저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무기 체계가 굉장히 동일해요. 현재 서로 간에 어떤 뭐 무기 수출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이 고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또 무기 체계에 있어서 네. 일단 공개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네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역시 개봉하고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중국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는 굉장히 생각보다 열악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을 연출하면 안 되거든요. 네,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굉장히 강한 군대야.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도리어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운을 계속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 다분히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과 지금 중국의 대만 대만 위협은 연계되어 있다라고 지금 외교 분석가들은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위 당국자는 계속 공동 대응 방침 그리고 굉장히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할 거다라고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중국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서부 산시성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정상회의 개최했습니다. 뭔가 G7에 대응하는 그런 우군을 좀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는 전부 다 스탄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네. 스탄은 이제 이슬람 국가에 붙는 그런 그 지명인데, 아까 국명인데요. 영어로 하면 랜드입니다. 랜드는 이제 잉글랜드, 아일랜드 하는 영어명 이름에 랜드가 붙듯이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스탄이 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5개 국가가 전통적으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속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 90년도 초에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는데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구르 아시죠? 네. 중국의 위구르가 사실상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똑같은 민족, 똑같은 종교, 똑같은 그런 이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을 중국이 자기네 그런 그 국가로 복속을 시켜서 굉장히 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탄국들이 사실상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우호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에 가까웠던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1대1로를 앞세워서 중앙아시아에 이미 진출을 많이 해 있고 또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러시아도 힘든 상황이고 그랬을 때 중국과 손을 잡아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으므로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와 이렇게 지금 그 회의를 한다는 건 다분히 나토라든지 혹은 지금 벌어지는 G7이라든지 자꾸 블록화되고 있는 이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연대에 대해서 대항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 더 큰 블록을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의 지금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한편 일본 후쿠시마현이 다가오는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혀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후쿠시마현 지사가 직접 이 사흘 동안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요인들에게 식자재,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 식자재를 이용한 요리가 제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후쿠시마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겠지요. 일단 외신 기자들이 모인 미디어 센터에도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지금 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복숭아 주스, 가네야마정의 탄산수, 토속주, 양갱, 화과자 이런 간식류를 또 기자들한테 선보이면서 정상들과 또 언론에 대해서 우리 자국의 후쿠시마현의 정상화 이것들을 굉장히 선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후쿠시마 식자재 제공 평론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현의 입장 또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후쿠시마의 어떤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소개된 지역, 그러니까 아예 공동화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화를 선언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이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부흥이라든지 또 일본의 상처를 좀 치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들 너의 이름이는이라든지 최근에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건 일본 사람들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면 지금 이것도 역시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현이나 일본의 입장은 또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G7 또는 우리 업저버국인 우리 역시 그렇게 아주 편한 어떤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이 원전에 대한 그런 모든 위험들이 제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은 미지수 아닐까 하는 또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이 G7 회의를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위성 1호기를 또 시찰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군사위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지금 오래전부터 위성에 대해서 이 공을 들였습니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전 세계는 위성에 의한 국방력입니다. 우주가 바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국방력의 하나의 척도이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만든 게 미국의 나사를 본뜬 나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주와 우주 방역 관련된 그런 이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 우주를 통한 위성이라는 건 사실상 뭐 우리나 혹은 미국에 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위성을 뭐 이렇게 발사를 함으로써 자신들도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에 못지않은 그런 우주 방공망과 관련된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7 직전에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시찰에 나서고 이 시찰에 나선 게 김정은이 한 달 만에 지금 등장한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언론에 나오질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또다시 김정은이 무슨 일이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런 어떤 추측이 나왔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첫 번째로 위성을 했다는 건 다분히 우리 당연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와 관련된 또 북한과 관련된 굉장히 고도화된 안보 동맹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자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세계인들의 우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죠. 네, 그렇지요. 일본 정부가 지금 북한과 관련돼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고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첫 번째로 꼽는 게 자국민의 일본인 남치예요. 고이즈미 옛날 총리가 그때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회담도 가장 큰 목표가 납북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납북자 문제가 가장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총리가 될 때 언제나 이 선거 공약으로도 늘 내세우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납북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비록 김정일이 우리가 납치했다라고 세계 앞에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이번에 확실하게 G7 정상에서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자민당이 이 문제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G7 정상회의 정말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평론가님, 이 G7 정상회의에 대한 전망과 의의, 성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G7 정상회의로만 보면 약간 씁쓸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G7 정상회의는 언제나 이 진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우선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그리고 미중 경제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구도, 무역 간의 어떤 구도,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주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블록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블록화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변하기 시작했고 또 경제적인 그런 관계가 옛날에 공급망을 서로 교환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체제를 가졌던 시대가 지금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가치 연대, 즉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국가들끼리 먼저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G7 정상회의가 어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찌됐든 한미일 이 연맹, 한미일 연대, 한미일 이 안보 동맹, 경제 동맹 이런 안보 경제와 관련된 한미일 동맹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그 결과를 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G7 정상회의 어떤 성과 있을 수 있을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김남국 고인 일파만파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지금 큰 뉴스가 되냐면 사흘 전입니다. 이 제소하기로 하기 딱 사흘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그때 쇄신 의총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네. 6시간 동안 장장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의총을 했습니다. 그 의총에서 많은 수요 의원들이 탈당, 그 직전에 의총이 벌어지기 2시간 전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위에 최소한 제소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합의문, 그러니까 결의안에 첫 번째로 윤리위 제소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지만 당 지도부가 조율을 하면서 윤리위 제소에 대한 안건을 빼버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엄청나게 또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피하고자 또 코인을 팔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 윤리감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공당이라는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자 사흘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라고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제소를 하겠다. 지금 이제 비판에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지금 민주당이 비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자 모멘텀을 어떤 잡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흘 만에 뒤늦게 마지못해 이렇게 제소를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제소가 결과를 맺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도 계속 의무심에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는 거죠. 이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또 민주당이 제안한 바도 있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은 계속 제출하자 징계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각각 독자적으로 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국민의힘은 원래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징계안을 제출을 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한테 이것을 넘깁니다. 그럼 외부 자문위는 두 가지를 판단하게 돼요. 이게 징계 사안인가, 징계의 여부,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그렇다면 징계를 줄 것인가. 근데 이게 한 80일 정도 걸려요. 다 하려면. 그러니까 최장 60일 동안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징계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기 기간을 다 생략하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징계 감임으로 그대로 본회의에 붙이자.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즉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사고 팔았다. 이건 김남국 의원이 인정을 한 부분이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품위 유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만 다퉈보자 해서 양쪽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와 공동 징계 평론가님 적절하다고 보세요? 근데 적절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건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적절하다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왜냐하면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부패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얼마를 세금으로 주냐 하면 세비를 연 1억 4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9명인데 그 9명도 본인이 월급을 주게 하지 그쵸. 않고 다 국민들이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선거에 나가잖아요. 그럼 선거에 나가서 드는 비용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세금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자신이 주어진 시간에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써라 이거거든요. 입법 활동을 해라. 그런데 그 시간에 이렇게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버젓이 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루에 7차례 이상 돈을 인출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7차례 이상 이걸 봤다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갑을 찾아보면 지갑에 시간대가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매수매도의 시간대. 근데 매수매도의 시간대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자신이 발언하자마자 발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코인을 사고 팔았던 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행위를 바라봤을 때 윤리위 제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당연히 윤리는 제소돼야 되는 것이고 이 선행돼야 될 것이 공당에서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단순히 김남국 의원에 그치지 않아야 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배출한 쪽에서는 어떻게든 덮어주려는 듯한 사흘을 그냥 이렇게 지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 실기한 그런 그 제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조금 제가 미진한 건 뭐냐면 너무 정치 공세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국회 내에 상임위 활동에 어떻게 하면 전념할 수 있을까? 코인이라는 지금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양성화시켜서 공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할 것인가? 이런 후속적인 그런 이 입법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공동으로 전부 다 비판을 받을 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요, 본인의 이 코인 논란에 대해서 이거 한동훈 장관 작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말이 또 오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론가님? 아니 근데 김남국 의원이 몇 가지 좀 실수를 한 건 이거죠. 저는 자신이 이 코인 의혹과 관련돼서 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시작이 됐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자신이 공개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말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12월 달에 조선일보가 코인 관련돼서 왜 그때 당시에 인출했습니까? 왜 대량으로 유입됐습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지금 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밝혀진 것을 보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액수의 코인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초기에 어떤 돈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 전세금을 빼서 그것을 LG 디스플레이에 넣었는데 LG 디스플레이에 주식을 샀다가 그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9억 원에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9억 원이 자산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공개된 자산으로. 근데 예금이 9억 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식을 판 돈을 예금에 넣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액수가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본인의 입으로 9억 원을 빼서 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런다면 11억 원이라는 전체 재산에서 2억밖에 남지 말아야 정상적인 어떤 대답이 되겠죠. 이렇게 수도 없이 사실 말을 바꿔야 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특히나 검찰 책임 또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이라고 돌리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걸맞지 않다는 거고 또 사실 여부를 체크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한 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검찰은 인지수사,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이건 수상한 거래입니다. 의심되는 거래입니다. 자금 세탁이나 혹은 환칙이나 이런 불법 자금으로 만들려는 어떤 의혹이 있습니다 하고 검찰에 의뢰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음모론으로 돌려서는 안 될 문제를 돌렸기 때문에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또 발언을 하게 만든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여론 어떤 향방을 보이고 있나요, 평론가님? 네, 뉴시스가 의뢰한 여론조사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자동응답 조사로
무선 100%,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 통해 코인 의혹을 신속히 밝혀줘야 된다가 57.6%로 나왔고요. 개인 투자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대답은 42.4%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해 이제 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내용을 또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보면 결의안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진 신고잖아요. 그렇죠. 그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만한 결의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보다도 못한 거죠. 전수조사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자진으로 신고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 제도화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이 재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 뭐 골동품까지 주식,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지금 뭐 그림까지 전부 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코인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시류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긴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코인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재산을 포함해서 공개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법적 제도도 보완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그 코인에 대한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정쩡한 지위가 아니라 확실하게 포지셔닝, 코인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또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또 보호할 것이냐. 이런 아주 세세한 문제들까지 이제는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김남국 코인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을 정조준한 그런 법안들 발의하기도 했죠. 네, 좀 전에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이 안에 있긴 있어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 재산을 포함한다든지 또는 뭐 국회의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을 해서 직무 관련자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든지 뭐 저는 이 부분들은 일견 저는 타당성이 있어요. 꼭 뭐 김남국 의원을 겨냥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왜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던 코인이 상당수가 게임과 관련된 그런 이 게임 머니를 이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또 제도화돼서 꼭 양성화돼야 되는지, 그런데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들을 법안을 입법화했을 때 이해 충돌 여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실은 제도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꼭 정쟁을 하려고 김남국 또는 민주당은 조준한 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지성용 신부가 이제 SNS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제의 입장으로서 어떤 정파성을 띤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일차적인 어떤 질문이 돌아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핵심이 돈 벌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지금 비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돈을 당연히 벌어도 되죠. 또 지금 보면 김남국 의원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은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아보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주식을 산다거나 혹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주식을 산 건 전부 다 신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이란 건 뭐죠? 특정 기업이거든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가 있는 문제고요. 또는 자신이 대주주였을 때 자신이 소유한 어떤 그런 주식과 관련된 기업의 이익을 담보로 하는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지금 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런 사적 이익, 돈을 버는 이익의 행위도 국회의 활동 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은 내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만약 그럴 행위가 필요 없다면 전부 다 자기 질문하고 다 나가도 되게요. 그 질문하는 행위가 상위 활동이 아니고 질문을 한 다음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질문했으면 오후에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의원들이 질문할 걸 다 꼭꼭 챙겨야 자기 질문의 순서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중복하지 않고 확실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 중에 모든 자신의 그런 그 시간을 투여해야만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활동 기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영 논리, 보수는 돈 벌어도 되고 진보는 돈 벌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진영 논리로서 이것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이 시험대에 쓴 이재명 리더십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의 논어에도 이렇게 나와요. 신상 필벌을 제대로 하면 리더십이 강화된다. 하고 군주가 신상 필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상을 줄 사람한테 제때 상을 주고 벌을 줘야 될 사람한테 제대로 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제소가 그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윤리제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대 국회 있지 않습니까? 43건의 윤리제소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리제소도 사실 형식적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윤리제소가 형식적이지만 해야 될 어떤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그것조차도 우물쭈물하면서 엉거주춤하면서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추상같이 대하지 않고 춘풍같이 대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리더십, 즉 어떻게 당의 대표로서 영이 서겠느냐. 이런 비판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직면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슈죠.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부분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지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함께 살펴보죠. 마지막 법률 이슈 토크 주제는 바로 군대에서 무슨 일이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그 군대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군이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수정한다는 보도 나왔는데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 내에서는 서로 간의 합의 여부를 떠나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무조건 추행이다. 그쵸. 이렇게 지금까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정을 한다는 거죠. 국방부가 동성간의 행위가 그대로 추행이 아니라 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다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일반 지금 군대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어떤 인식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이 시류에 어느 정도 국방부가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의 판례도 지금 군 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 대해서 지난해 4월 21일자의 어떤 내용이 군 형법의 추행죄가 동성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요. 또 국가인권위의 검토 결과에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국방부가 점점 이런 그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을 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 징계령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이 쌍둥이 아빠가 되었을 때 출산휴가가 5일간 늘어나게 되었다고요, 평론가님? 네, 이건 좀 환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잖아요. 또 근데 거기에 상응해서 이렇게 그 쌍둥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이 유형의 아이들이 많이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아시잖아요. 한 아이도 힘든데 지금 복수의 아이들을 다 그렇죠. 육아를 하려면 굉장히 더 힘들겠지요.
그래서 지금 10일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럼 5일을 더해서 15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이제 국방부가 시행령을 좀 바꾸려고 하는가 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사 혁신처와 행정안전부도 다태아 출산실 공무원들에게 남성 공무원들에게 15일로 이제 확대하는 어떤 내용을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도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끊이질 않네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이 지금 그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교 폭력만이 아니라 이 군대 내 폭력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행동이 느리다라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 등을 던진 뒤 다시 주워오게 하는 등 이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그런 이 폭력을 일삼았다라는 그런 죄명입니다. 이 군대 내 괴롭힌 정황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역한 한 20대 남성이 군에서 훈련을 받다 부상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걸 빌미로 상관에 가혹행위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전역한 20대 남성이지만 이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상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게 상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더욱더 이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아니 훈련을 받다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을 당한 사람이 빨리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상당한 병사에게 왜 이렇게 느리냐, 행동이 느리냐 라면서 이제 또 점점 더 심한 어떤 그런 폭언을 되풀이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장애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이고. 군기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 손목을 다쳤는데 네. 손목 보호대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정도가 아주 심한 그런 폭력의 행위가 지금 드러나서 정식 재판으로 지금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 군 생활 중 이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제외됐던 그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경우다라고 대법원 판단한 거예요. 즉 군대 내에서는 사실상 스트레스 우울증만으로 부족하다라는 1, 2심의 어떤 그런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군대 내가 이 사회와는 다르게 가해자들이 함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지 못한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고 1, 2심을 깨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의 진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성폭행이 있었다는 그런 그 정황 또는 그런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진상조사위에서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를 했는데 20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그 중에 2건 이상이 진짜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가 지금 거의 그 정신적 질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아예 특정을 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어떤 부대에서 당시에 어떤 소속원이었고 특정한 병사들이었다. 근데 해당 병사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성폭행과 관련된 5.18과 관련된 성폭행의 진상 규명에서 상당히 지금 진전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대 내 가혹행위 반드시 근절돼야겠지요. 아무리 폐쇄적이고 좀 더 다른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를 받아줄지 차갑게 안에 처음부터 너무 새 그녀가